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종호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어제 12시간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 이 대표는 사실상 이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는 전략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검찰이 성남시의 요구를 정리한 네이버 측에 문건을 제시하자 입장이 살짝 달라졌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 이날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태국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자, 이 대표의 또 다른 스모킹 건이 될지 김성태 검거 이슈도 전문가들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였습니다. 충실히 소명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자신을 기소할 게 명백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먼저 관련 화면 보시겠습니다. 소환 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또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입니다. 자기가 무슨 독립투사야 민주투사야 도대체. 지도부를 쫙 끌고 와가지고 세부하시하면서 검찰에 가서는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소신으로 당당하게 출석해 소명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싸워 나가겠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표는 검찰 조사를 받기 직전에 성남지청장과 차담을 나눌 의향이 있는지 검찰이 물었습니다만 바로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조사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는 A4 용지 6장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한 다음에 이 진술서로 입장을 가름하겠다. 이외에는 의견을 묻지 마라. 뭐 이런 취지로 답했다는 보도가 복수의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자, 정미경 의원님. 검사가 조사를 할 때 저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저렇게 나오면요. 그냥 진술을 거부하시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 그러면 뭐 또 아마 이재명 그 대표가 네. 그 진술서에 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또 얘기할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제가 궁금했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네.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나가서 예. 과연 검사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제가 혼자 사실 상상을 해봤었어요. 예. 그랬더니 나온 게 저거였습니다. 뭐였냐면 진술서요. 네. 그게 뭐냐면 진술서 6장 이렇게 써갖고 가가지고 예. 이거 다 여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 이거 보고 알아서 하시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네. 사실 이렇게 진술하는 피의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 딱 한 사람인 것 같아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요. 입을 그냥 묵비권 행사한다. 그리고 그냥 물어보면 그 질문을 계속 치고요. 거기다가 이제 묵비권 이렇게 다 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분은 계속 이제 진술서 얘기만 했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네. 마치 그 노래의 후렴구를 반복하듯이 네. 모든 질문에 아마 저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이재명 대표의 전략이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는 검찰이 뭐 그렇게 당하고만 있지 않았을 테니까요. 예. 결정적인 증거를 아마 제시했을 거예요. 그게 아마 그 갖고 있는 자료 중에 예. 그 기업이 후원을 할 때 네. 정진상 씨하고 했던 그 얘기들 그 자료가 있었을 텐데 그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거예요. 성남시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후원한다. 그러니까 그 대목에 대해서 그 이재명 대표가 자기는 마치 몰랐던 것처럼 네. 이렇게 말했다고 지금 언론 보도를 보고 예. 그 이재명 대표의 방어 전력이 저런 거였구나. 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술서를 제출했고
거기에 나의 이 내용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로 지금 보도가 여러 곳에서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진술 거부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검찰에서는 사실상의 진술 거부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 어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이재명 대표 모습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충실하게 설명할 건 설명했고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또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입니다. 오늘 제시되는 여러 자료들을 봐도 제가 납득할 만한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성남시가 후원금을 강요했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혹시 대표님 지시가 있었습니까? 검찰 티타임 거절하시는 건 어떤 취지셨나요? 네, 이재명 대표 검찰이 무조건 기소할 거다 이렇게 끝나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들어갈 때도 그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검찰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답정 기소입니다. 기소를 목표로 두고 수사를 맞춰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진실은 법정에서 가릴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검찰에게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이야기했듯이 검찰에 가서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이미 정해놓은 건데 내가 가서 뭐하러 변명을 하느냐. 그리고 법정에서 어떻게 본인이 대처할지에 대한 걸 미리 검찰에 가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6장의 진술서를 토대로 답하던 게 좀 바뀐 계기가 바로 이 네이버가 만든 문건이라고 합니다.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접촉한 결과에 따라 성남시가 어떤 걸 요구해 왔는지 정리한 문건, 이걸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표가 정진상이 그랬다는 거냐? 나는 몰랐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거든요. 자, 장윤 변호사,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문건의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도된 내용을 보면 성남시가 요구한 내용이 정리된, 네이버 측에 전달된 부분이 정리된 것이라는 것인데요.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혐의는 제3자 뇌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구조가 기본적으로 기업의 현안을, 그러니까 기업의 요구를 해당 지자체가 들어주는 구조에 부합해야 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은 성남시가 거꾸로 요구를 했다라는 것이어서 이게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이게 광고비 집행과 관련해가지고 이 예산을 위해서 그 부분에 한정해가지고 요구서가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그 연결고리까지 그러니까 이 네이버의 어떤 기업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그 조건으로 뭔가 다른 금전적인 관계가 오고 갔다는 그 정황인지에 따라서 증거의 어떤 그 무게의 크기가 달라질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전면적인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피의자로서는 어떤 태도로 검찰 조사에 임할지와 관련해서 검찰을 설득해서 그 심증이 열려 있는 상태라면 당연하게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본인이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해 내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로서는 검찰은 기소로 가는 그 수순이다. 그리고 이 수사 자체가 검찰이 기소를 안 하는 가능성을 상정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일단 제한적으로 오히려 청자를 법원으로 상정하는 그런 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 이재명 대표가 오후 6시에는 무조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 네이버 문건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조금 다른 진술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럼 뭐 본인에게 좀 당황스러운 내용이었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의 핵심은 부정한 청탁이거든요. 부정한 청탁이 있다라고 하면 대가 관계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추정이 되는 건데 그런데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두산건설 같은 회사한테 두산건설 같은 회사가 내가 이제 그 실질적으로 용도 변경이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막대한 이익을 얻게 해달라고 그 청탁을 갖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 회사가 요구한 걸 넘어서 가지고 오히려 성남시에서 이러이러한 걸 할 테니까 여기에다가 돈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굉장히 그 실질적으로는 재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증거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뭐 이재명 대표는 말할 것도 없고 같이 간 박균택 변호사도 사실 굉장히 놀라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자, 이재명 대표는 과거 정진상 전 실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 정진상 씨가 계속해서 지사님 밑에 정책실장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이분은 측근이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아, 그럼요. 정진상은요? 정진상은 여기서 바로 매일 서로 상의하고 있죠. 정진상이 안 고치고는 아무것도 안 됐잖아, 일이. 이재명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진상이 결재가 없으면 이재명이 사인 못 받지. 네. 자, 검찰은 이 대표가 과거 성남FC 대표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는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진상 비서관과 모든 걸 상의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자, 이현종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도 출두할 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광고비를 가진 거 가지고 왜 문제 삼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FC는 구단주는 바로 이재명 당시 시장이었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남FC가 기업들로부터 광고비 받는 거 그건 뭐 당연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광고비를 받는 조건으로 뭔가 민원을 해줬다. 즉 부당 청탁을 들어줬다 그러면 이게 바로 제3자 뇌물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근데 곽선우 이 성남FC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경찰 조사에 조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검찰 조사에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이 이재명 당시 시장을 만났더니 자, 성남FC 문제는 정진상한테 다 맡겨놨다. 당신이 정진상하고 상의해서 모든 걸 결정해라. 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즉 권한을 위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공문서에 보면 이재명 시장과 함께 정진상 당시 정책비서관의 이 서명란이 있습니다. 예. 그 서명이 있어야지만 이제 결재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정진상 씨가 정책실장이라는 이름으로 그 모든 공문서에 보면 정진상 씨의 서명란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정진상이가 정권을 휘둘렀다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그럼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씨는 무슨 관계인가? 결국 권한을 다 위임한 거거든요. 위임했다는 건 뭐냐면 그 정진상 씨의 결정은 이재명 시장의 결정이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곽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네이버와 관계, 지금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6시면 되면 난 나가겠다. 진술 주고 모르겠다. 그는 거기 내용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6시가 넘어가면서 검찰이 저 자료를 내놓으니까 이거 정진상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본인이 변호사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이게 제3자 뇌물의 어떤 그런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책임을 정진상이가 했고 나는 몰랐다. 나는 쪽으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건을 가져가려는 측면이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본인은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 정진상이 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본인은 면탈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동안 이 성남FC 문제는 바로 곽 사장의 저런 증언 토대를 보면 결국 모든 것을 정진상이 위임을 했다는 측면에 보면 이재명 대표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 어제 이 6시가 오후 6시에 제시했던 저 문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기소될 것 같다라는 의미도 본인이 뭐 짜나온 틀에 거기에 어떤 통한다는 그런 면도 있겠지만 본인이 봐서도 이거는 기소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아닌가라고 했다는 그런 측면도 해석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정진상 전 실장은 지난해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이다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반박까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현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3인 성호입니다. 뭐 3인 성호나 뭐 증자살인 뭐 얘기를 하셨다는데 다 이제 부끄러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복경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진실이 어디가 있는지는 사실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자기의 희망사항을 사실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어제 그 검찰 수사하는 모습이 사실상 실시간으로 특정 언론에 유포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궁금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그렇게 안 했었는데, 혹은 과거의 검찰 모습으로 돌아갈까? 이런 우려를 좀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묵비권을 행사했다라고 하는데, 묵비권을 행사했는데 본인의 진술 주소를 확인하는 시간이 3시간 40분이 걸립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진술서를 토대로 해서 진술을 한 것이지, 그것이 만약에 묵비권이었다라고 하면 3시간 40분 동안 본인의 진술 주소를 확인하고 중간에 진술하고 간인도 찍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이 3시간 40분이나 왜 걸리겠습니까? 상식적인 이야기를 검찰이 교묘하게 이재명 대표의 부도덕성에 대해서 낙인을 찍고자 하는 이런 음모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관련된 참고인이라고 얘기하는 곽선우 전 성남FC 대표,
이분 같은 경우는 성남FC 성공적으로 잘 이끌었다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결이 다른 그 안철수 의원 쪽으로 정치에 입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진술은 정치적 색깔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한계가 좀 있는 것이고요. 그 조금 전에 정진상 씨의 서명 부분 얘기했는데 정진상 씨의 서명 부분은 성남시의 행정 절차 과정에서 참고인란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남FC 부분에 있어서는 성남FC에 관련해서는 독립된 법인인데 어떻게 구단주의 서명란은 없습니다. 그 대표의 서명란이 최종인 것이죠. 그리고 그 시장의 보좌관으로서 이러저러한 실무적인 일에 대한 어떤 실무 책임자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마치 성남FC의 전반을 다 이끈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주장되는 것 또한 정진상 씨의 역할을 좀 과대평가하는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를 들어서 네이버도 그렇고 차병원도 그렇고 오랜 과제였었죠. 그 땅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 전임시장 이재명 시장 전임시장 때부터 그 숙제였었는데 그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는 시하고 상담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경로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서류로 정리되어 있는데 이것을 몰래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이재명 당시 시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단시장을 해봤으니까 어떤 그 무게를 두는 뭐 그런 좀 추측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묵비권을 행사를 해도요. 그 검사의 질문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마 100문항이 넘었을 거예요. 그럼 보통 그거 읽어보면서요. 질문한 내용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3시간 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셨듯이 지금 성남FC를 뭐 시장 개인이 구단주로서 있을 수는 있지만 운영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게 아마 이재명 시장의 이야기일 겁니다. 주장인데 다만 성남FC가 성남시와는 무관한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시장이 개입할 여지, 이 대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가 측근인 정진상 씨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성남FC를 지배한 게 아니냐 뭐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야기하셨듯이 두산건설 같은 경우에 오래된 민원인데 그걸 시민들을 위해서 해결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주장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어제 검찰에서 제기했던 게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다가 왜 갑자기 용도 변경을 해줬느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남시가 2011년부터 13년까지 두산건설이 병원 부지로 갖고 있던 지금 본사가 들어가 있는 그 건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이 생겼는데 이행강제금을 1억 원에서 2억 원씩 계속 부과를 했다고 합니다. 총 5번에 걸쳐서 5억 6,500만 원을 했고요. 2014년 9월에는 무려 2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시에서 부과를 하는 거죠. 근데 10월에 두산건설이 공문을 보내서 용도 변경을 해주면 성남FC를 후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 해 7월에 병원 시설로 하도록 돼 있던 부지의 용도가 상업시설로 변경이 되면서 수백억 정도 되던 게 지금 거의 뭐 1조까지 갔다. 뭐 수천억대로 굉장한 이익을 취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그동안 이행강제금으로 병원 지어라 했던 부분을 왜 이때 그럼 바로 풀어줬을까? 그 부분에 대한 논란들이거든요. 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병원 부지를 계속 하라고 그랬는데 병원 부지니까 병원을 지으라고 그랬는데 하지 않았으니까 이행강제금까지 넣었으면은 용도 변경 안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갑자기 지금 용도 변경을 해줬어요. 그것도 두산건설 측에서 성남시에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뭐냐면 2013년도에 이미 이재명 대표 당시 시장이요. 두산건설 측 사람하고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다시 두산건설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성남시에게 이 두산건설이 공문을 보내는 거죠. 명시적으로. 그것도 이거 해주면 내가 이렇게 후원을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바로 그 공문을 받고
마치 두산건설이 요구해서 예. 성남시가 해주는 것 같은 모양새를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걸 만들고 나서 이제 풀어주는 겁니다. 용도 변경 다 해주고. 예. 그래서 그 상업시설로 바꿔준 거죠. 그래서 검찰은요, 이거 딱 떨어지기 때문에 증거 다 확보하고 있고요. 예. 사실 어제 조사는 어떻게 보면 검찰 입장에서는요, 이재명 대표는 와서 다 부인할 거라고 다 알고 있어요. 네. 묵비권 행사할 거라고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냥 그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영장 뭐 청구는 100%입니다. 네. 자, 정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다는 게 어떤 네. 혐의를 더해주는 사실관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행 강제금을 내서 용도 변경을 안 할 수 없게끔, 그러니까 기업으로서는 그 현안을 시급하게끔 그 어떤 상황을 만든 거 아니냐라는 게 언론의 의혹 제기의 핵심 내용인 것 같은데요. 예. 두산에서 병원 부지로 매입을 한 시점이 91년도입니다. 처음에는 병원을 건립시키려고 했죠. 그런데 사업성이 떨어지고 굉장히 방치가 됩니다. 지역사회 흉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럼 지자체장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빨리 병원을 지어라라고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정상적인 행정 지시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두산으로서는 그렇다면 병원 부지로 계속 활용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이후에 용도 변경 등등을 통해서, 더더군다나 용도 변경은 시장이 개인적인 정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혐의가 있다라고 보는 것은 아직은 의혹 제기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문제죠. 이제 만약 두산건설이 도저히 이 부지에 병원을 못 짓겠다고 그러면 시가 그 문제를 협의를 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용도 변경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 그럼 해주면 되는데, 이제 해주면 되는 문제와 그다음에 이 성남 FC의 지원 문제가 왜 연결되느냐가 바로 이게 핵심 쟁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게 따로 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검찰이 입수한 여러 가지 증거를 보면 이 두 개가 연결돼 있다는 것이죠. 즉 두산건설이 그렇게 성남FC에 돈 50억을 지원해주면 그 상황에서 이제 용도 변경을 해주겠다는 게 두 개가 연결돼 있게 이게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면 갑작스럽게 입장이 바뀌었을까? 그는 2015년도 2월 달에 이재명 대표가 인터뷰를 한 거 보면 거의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불구속 기소된 2명의 이 공소장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본인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책 이득을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뭔가 하면 잘할 수 있다는 것, 이걸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이 식의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거죠. 성남FC가 처음에 1화로부터 인수하고 난 다음에 한 8억, 9억 정도밖에 후원금을 못 얻었어요. 자, 그 뒤에 이걸 뭔가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니까 자, 이재명이 하면 된다. 이재명이 하면 160억도 모금을 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역의 그 업체의 민원과 성남FC 지원, 이 두 문제를 연결시켰던 것. 바로 그게 지금 이 현재 수사의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진술서를 통해 주장한 것 크게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남FC는 성남시와 무관한 독립법인이다. 자신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이런 주장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재명 대표는 두산건설 등 6개 기업이 제공한 돈은 광고비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 광고비는 전액 구단 운영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자신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민원을 해결하는 성남시의 적법 행정이고 이미 경찰이 무혐의를 냈는데 이걸 다시 끄집어낸 거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 이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독립법인이라서 관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말 자체가 안 되는 게요. 이재명 대표가 구단주거든요. 구단주는 사장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장 위에서 이걸 갖다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라고 했는데 광고비로 55억을 집행을 했거든요. 무슨 성남FC가 FC 바르셀로나니까. 성남FC가 왜 어려웠냐면은 성남 미라가 어려웠기 때문에 성남FC로 넘어간 건데, 그런 축구단에다가 50억을 집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금가 관계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라면 하나 끓여 먹고 100만 원 준 거랑 똑같단 말이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두산건설이 성남FC에다가 광고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광고를 갖다 할 때 어디에다가 하냐면 유니폼에다가 두산건설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왜 광고비로 집행을 했을까? 그 해답은 뭐냐면요. 기부금법에 있어요. 성남FC가 후원을 받아야 되는데 성남FC는 그 자체로 영리법인인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기부금법에 의해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그 기부를 받게 되면 처벌받거든요. 징역 3년 이하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광고라는 그 표피를 갖다가 썼는데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왜 이렇게 광고를 갖다가 말도 안 되는 광고를 갖다가 했을까? 알고 보니까 아까 이제 이현종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도 변경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용적률이 250%에서 670%가 됐단 말이에요. 처음에 병원 부지로 했을 때 두산에서 그 땅을 얼마에 샀겠습니까? 용도 변경이 돼가지고 두산이 얼마를 갖다 벌었겠습니까? 건물까지 지어가지고 수천억을 갖다 번 거죠. 이게 바로 전형적인 부정한 청탁인데 여기에 대해서 엘리트 검사 출신인 박균택 변호사가 뭐라고 이야기했을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자, 복 의원님. 김어준 씨가 지금은 이제 나가는데 TBS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TBS의 목줄을 쥐고 있는 데가 서울시죠. 결국 예산을 안 준다 그러니까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단주인 성남시장이 성남FC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것은 예산 배정을 안 하면 꼼짝 못하게 문을 닫아야 되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하지만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관여하면 월권입니다. 김어준 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TBS의 사례에서 보듯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실질적인 운영자였기 때문에 일일이 다 관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TBS 사례의 경험을 바로 했을 테니까 그것과 비교해서 봤을 때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광고라고 하는 것은 유니폼뿐만 아니라 특히 시민구단 같은 경우에는 구장에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해당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그 해당 지역 시민구단에 광고하는 것은 지역민들과의 그 연대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 더 크거든요. 그리고 저분들은 지역사회에 큰 어떤 그 숙제 민원을 갖고 있는데 본인들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싶은 이런 효과들은 일반적인 광고와는 좀 다릅니다. 저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전체를 모두가 다 이재명 당시 시장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어떤 압력에 의해서 혹은 부정 청탁에 의해서 가해졌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저는 좀 과한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정 의원님은요? 지금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성남FC의 구단주는 이재명이고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시장은 뭔가 자기의 그 어떤 업무상으로 화려한 거를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나 이렇게 후원금 엄청 많이 받고 성남FC를 키우고 막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과도하게 그 기업들한테 강요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후원금을 달라고. 근데 그게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성남시가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특혜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용적률이라든지 용도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기업이 저는 두산이고 두산에서는 다 얘기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제3자 뇌물은요 이미 박근혜 대통령 때 제3자 뇌물로 대법원까지 다 가서 이미 확정이 돼버렸어요. 판례가 이미 있어요. 그러면 판사가 바뀌고 검사가 바뀌어도요. 그 기준은 똑같아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했던 그 기준 그대로 이재명 대표에게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3자 뇌물은 그냥 딱 떨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 제3자 뇌물과 관련해서는 판례가 상당 부분이 있는데 이게 엇갈린다 이런 말도 있는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소를 할 것 같긴 합니다. 자, 근데 민주당에서 아까 복경 의원님 좀 말씀하셨는데 검찰이 공무상 비밀 누설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어제 조사하는 과정 내용들이 금방금방 흘러나온 거 그게 이게 서로 짬짬이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민주당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성명불상의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 고발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도 드러냈습니다. 자, 이제 관심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끝으로 성남FC 의혹 관계자 수사를 모두 마친 셈이죠.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매듭 지을지 그게 큰 관심입니다. 자, 이 대표 기소는 거의 할 것 같습니다. 그건 일관된 생각인 것 같은데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 이건 의견이 엇갈립니다. 정치권 반응 한번 보시죠. 반드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봐요. 수뢰 액수가 1억 원이 아니고 이것은 100억 원이 넘거든요. 그러면 비슷한 사안에서 보면 징역 한 20년씩 막 구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가 아닐까. 이 사안 자체가 그렇게 무슨 개인의 무슨 그 어떤 부정한 돈을 받아서 뇌물로 착복하거나 이런 성격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무슨 본인이 도주라든가 증거 인멸의 우려도 전혀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영장 청구로서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네. 장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뭐 수뢰액이라고 하면 뭐 160억 정도를 검찰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액수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요. 사실 이게 비난 가능성 그리고 법적 평가 여부를 판단해야 될 텐데 이 검찰 시선에 의하더라도 이재명 개인이 가져간 착복하거나 한 돈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보더라도 이게 다툼이 없습니다. 법리적인 쟁점, 법리적인 대립각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으로서는 이 성남FC 당권으로 검찰이 영장 청구했을 때 발부할 것인가? 상당히 그러기 어려워 보입니다. 현직 야당 대표입니다. 제1야당. 그렇다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증거인멸이 향후적으로 이뤄진다고 볼 가능성도 매우 낮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기각이 된다면 검찰로서도 상당한 부담을 안고 당권으로 영장을 청구한다. 전 그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자, 정 변호사님은요? 저는 뭐 그대로 말씀드리면 일단 수뢰액이 182억인가 돼요. 공소장 보면은 그 다른 먼저 그 사건에 있어서 수뢰액이 엄청나게 큰 거죠. 1억만 넘어도 10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인데 굉장히 크고 더 문제는요. 이 특혜액이 훨씬 더 커요. 180억에 10배, 뭐 20배, 뭐 몇십 배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재명 대표 자체가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박홍근 대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민주당에서 방탄국회 안 할 겁니까? 체포동의회 있을 때 동의해 줄 건가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박홍근 대표 말이 맞는데 결국은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부결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구속영장 청구해도 어차피 그 체포동의안 부결시킬 거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한동훈 장관 나와가지고 피의 사실 잘 이야기하고 어떻게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제대로 거기에서 해명할 것인가 국민들은 그냥 그거만 그 관심 있게 지켜보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참 우리 대한민국은 보면요 전직 대통령도 구속한 나라입니다. 참 이 여러 가지 나라에서 보기 드문 어쩌면 사법적으로 보면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던 게 우리의 과거의 경험입니다. 사실 이 아까 장유민 변호사 이야기했지만 그 구조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하지 말았어야죠.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됐거든요. 그걸 보면 이재명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뭐 이 직위로 보면 일단 미치지 않습니까? 제1당 대표니까. 그 기준으로 보면 저는 법원이 검찰이 다른 이 정책 사안들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법과 원칙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도 뒤에 있는 직책을 빼면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법의 원칙이고 법치주의 아니겠습니까? 그 혐의 내용만 자체만 놓고 보고 검찰은 검찰의 할 일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국회는 국회의 할 일을 할 겁니다. 뭐 방탄국회를 열든 뭘 하든 간에 그건 국회가 또 나중에 책임을 지겠죠. 그렇지만 검찰은 검찰의 일만 하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전에 성남FC 건으로 기소가 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성남시 공무원과 두산건설 대표인데요. 영장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불기소 기소했기 때문에 똑같은 잣대로라면 불구속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 근데 그 경우에는 그 거의 종범이라고 보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핵심은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주범에 대해서는 구속하고요. 종범에 대해서는 보통 불구속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검찰이 어떻게 할지 좀 저희들이 뭐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국회가 계속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포 동의안을 통과가 돼야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그 부분이 이제 성사가 되기 때문에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대표 출석에 민주당 인사들 대거 동행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한 뭐 30명, 40명 이렇게 나왔다 그러는데요. 이를 두고도 정치권에서는 말이 많습니다. 보시죠. 저는 많은 지지자들이 나가서 배웅하고 힘내시라 하는 것은 적당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너무나 당당한 모습
거기다가 여러 명의 그 민주당 의원이 같이 갔단 말이죠. 조폭들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범죄의 전쟁, 뭐 최형배가 떠올랐다 그렇게 언급하신 건가 보네요. 네, 하정우보다는 뭐 인물 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요. 국민의힘이 좀 부러운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네. 국민의힘은 당대표 경선 때문에 사실상 내분처럼 보여지는데요. 당 지도부가 어제처럼 같이 가는 것은 당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킨다, 우리 함께한다, 그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 자,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에 일어난 개인적인 비리인데 왜 민주당이 총출동하느냐, 뭐 이런 지적입니다. 자, 복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일이 2014년에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2023년입니다. 왜 이재명 대표가 그때 그 문제로 지금 이런 홍역을 치르고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가 야당의 대권 주자가 아니었으면 저런 고생을 하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정치 보복성 수사의 냄새가 난다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동의하고 있고, 네. 그런 차원에서 동료로서 함께하는 것, 저는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의원들이 하나로 모여 있으면 조폭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나로 모여 있으면 그것은 뭐 일사불란한 바른 모습입니까? 저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는 네.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표현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이 문제를 대하면서 좀 답답하고 가슴 아픕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예를 많이 드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는 윤석열 현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했던 것이고, 네. 그때 최순실이라고 하는 자연인과의 경제 공동체, 이 문제가 사실 그분의 유죄를 결정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성남FC 건은 그 사실 혜택을 본 사람이 자연인 몇 사람이 아니고 성남 시민 전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또 비교를 하면 박근혜를 그렇게 했으니까 누군가는 보복당해야 돼라는 말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우리 정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구속시키지 않아도 재판정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 네. 그런 판결을 유도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 뭐가 무서워서 구속시킵니까? 당당하게 야당 대표의 정치행위 보장하면서 재판하면 되지요. 바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발 구속 좀 됐으면 좋겠어 라는 바람을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고, 그런 것들이 저는 우리 정치를 굉장히 좀 불안하게 만들고 험하게 만들어가는 것 아닌가라는 답답함을 좀 느낍니다. 예. 아니,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은 이재명 대표예요. 왜냐하면 성남FC 건으로 인해서 본인의 홍보를 엄청나게 하면서 사실은 지사도 되고 어떤 정치적인 그 입지를 굳히면서 그 대선 후보까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기여한 사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이 단순히 무슨 성남 시민한테 이익이 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올바르게 말하는 거는 아니고요. 예. 그 핵심은 이재명 대표가 몽땅 다 가져갔다. 저는 이렇게 제가 봐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면요. 네. 이 나라의 정치인들 모두가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정치적 자산들을 쌓아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남FC 하나로 해서 이재명 대표가 당시 시장에서 지금 야권 대표까지 간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시만요. 모든 행정행위와 정치행위들이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축적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몰아가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당연히 뭐 시장, 지사, 뭐 대통령 모두 자신의 정치적인 성과 이걸 통해서 지지도 높아가고 나중에 뭐 다음도 이제 뭐 기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그게 어떤 청탁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이 바꿔서 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그건 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들여다보는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 정치적 공동체라는 말을 검찰에서 썼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제적 공동체라는 말을 썼는데,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인터뷰한 걸 보면 자신의 이런 성과들을 통해서 그 다음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데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기소가 됐을 경우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역시 또 갈라져 있는 상황이죠. 성남지청 앞에 이 대표 지지자 그리고 반대하는 보수단체 사람들 시끌시끌 대립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함께 주셔야만 함께 싸울 수 있습니다. 제발로 법을 부딪히는
지금 죽겠어. 어제부터 저러고 있어. 늦은 시간까지 관심 가져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충실하게 설명할 건 설명했고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야, 쫓아내야 돼. 네, 서로 입장이 다른 진영 간에 서로 맞불 집회를 하면서 밤 늦게까지 저렇게 충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현종님 어떻게 보셨어요? 참 정치인들이 검찰에 나갈 때마다 저렇게 지지자들과 많은 국민들이 또 이렇게 수사를 지켜보고 또 그걸 좀 당연시하는 문화가 그동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뭐 검찰 그동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여기 성남지청에 이번에 4번째인가요? 2006년도 가서 그때는 구속이 됐고 또 시장 때 한번 갔었고 지사 때 갔고 이번에 대표 때 가고 본인도 익숙한 길일 텐데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사실은 보면 저는 이미 예정돼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 패배 이후에 한 달 만에 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보궐선거에 나갔고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됐죠. 또 당대표가 바로 됐습니다. 당대표가 되고 나서 바로 당헌 80조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기소가 되더라도 당직을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당헌을 개정을 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져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검수완박도 했고 사실은 모든 것들이 이걸 위한 지금 민주당의 어떤 이 조치였다고 저는 보는데 사실은 있는 내용 이재명 대표 이야기하잖아요. 떳떳하게 그냥 조사받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그동안 몇 달 동안 이런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는 것인지 법원에 가서 좀 따지면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자, 이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어떤 다른 다툼이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법리적으로 다투면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왜 정치인들은 특혜를 받으려고 그러죠? 왜 정치인들은 구속되는 것들이 다른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취급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항상 본인들은 공정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법치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왜 이들은 우리와 다를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오늘 인천, 자신의 지역구죠. 인천에서 민생행보 제기하면서 정치 검찰에 맞서 당당히 조사에 임했고 앞으로도 굴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권의 폭정과 정권의 무도함에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우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게 검찰 소환 한두 번이 아닐 것 같습니다. 대장동과 관련해서 다음 주에 소환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합쳐서 기소를 할 거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어서 이 대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계속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던 어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태국에서 붙잡혔다는 소식 왔습니다. 검찰 수사 도중 해외로 도주한 지 8개월 만입니다. 그동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금 보시는 모습이 이 김성태 전 회장이고 왼쪽은 지금 현 회장인데 두 분이 같이 잡혔습니다. 그동안 한동훈 장관은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서 계속 도망 다닐 수는 없을 것이다. 지켜봐 주시면 성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쌍방울 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지금 이분은 태국으로 도피 중이죠. 김성태 회장이 태국에서 호화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쌍방울 임직원들이 음식을 전달하고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서 도피하고 있는 범죄자에게 국내에서 그런 조력이 있는 부분들은 국내의 큰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이고 사법 질서를 우롱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할 것이라는 정도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내에서 기업 활동을 열심히 하면 될 사람이 무엇 때문에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이렇게 도망을 가서 그 사원들에게 태국까지 와서 이 음식을 공수하게 합니까?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중대한 범죄 혐의가 지금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 중이고 중대 범죄자를 외국에서 송환하거나 체포하는 것은 법무검찰의 고유 업무입니다. 지켜봐 주시면 저희는 성과를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여러 차례 보도도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음식을 공수해서 먹을 정도였고요. 그리고 유흥업계에 있는 사람까지 여성까지 불러서 같이 지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까 보셨습니다만 힘 수염을 길렀고
피부는 햇볕에 그을린 상태였는데 지금 골프장에서 붙잡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왼쪽에는 아까 양성길 현 쌍방울 회장도 함께였습니다. 자, 8개월 동안 도피했다 그러는데 뭐 도피라기보다는 태국 가서 거의 매일 골프를 쳤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정미경 의원님, 그 쌍방울 계열사 임직원들 6명에 대해서 검찰이 또 이 구속영장 청구했다고 그럽니다. 뭐 도피를 도운 그런 혐의일 텐데 지금 저 두 사람은 어떻게 될 거고 이 6명은 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은 그 도피 8개월 만에 체포 태국에서 잡았다는 거는요. 예. 그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보통의 경우에는 저거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퍼뜩 들고요. 네. 일단은 아마도 그대로 그냥 들어오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태국에서 이 행정 처분, 예를 들면 뭐 이제 강제로 출국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소송을 걸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왜냐하면 일단 돈이 있으니까 그 태국의 변호사 써서 예. 그 이제 이거를 다투면 한 제가 볼 때는 또 5, 6개월이 걸리지 않을까. 네. 지금 일단 그렇게 보고요. 예. 그냥은 순수하게 들어오진 않을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공범이 이제 체포됐을 때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가 또 이제 진행이 되니까요. 네. 결국은 이 기업 수사는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과거에 무엇을 했다고 할지라도 현재 아무튼 쌍방울이라는 기업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기업을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다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되게 그럴까요? 높습니다. 예, 한 보도에 따르면 예전 보도입니다. 검찰에 대해서 이제 형량 협상을 제시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쌍방울 그룹 비리를 좀 봐주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진술을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검찰에서는 단호히 협상은 불가하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는 보도도 나왔었죠. 자, 이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부분이 이재명 대표와 연관돼 있는 일종의 의혹인데, 자, 이 김 전 회장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지금 수사를 받는 그런 상황에서 외국으로 나갔었고요. 그동안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쌍방울 커넥션에 대해서 부인을 해왔습니다. 관련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그룹의 검은 커넥션이 차례차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범죄 스릴러 영화와 같습니다. 살아있는 형법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적 의혹 앞에서 성실하게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의혹 한번 제기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내가 말씀드렸는데. 내복. 입만 열면 비 얘기나 하고 사실도 아닌 것들 얘기를 하고 이래서 그런다고 해서 국내에 전환됩니까? 민심이 바뀝니까? 쌍방울 관련해서는 내복이라고. 쌍방울과의 인연, 내복 사입은 것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관련 의혹 전면 부인을 했었습니다. 자, 장 변호사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김성태 전 회장은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한 키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던 것도 그 인신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일단 검찰은 나는 변호사비 대납을 받지 않았다라는 이재명 당시 대선 주자의 발언과 관련해서 네. 허위사실 공표로 증거불충분 불기소를 했습니다. 다만 예. 아주 이례적으로 불기소 이유서에 상세하게 이게 대납의 흔적이 있다, 대납의 정황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예. 이 공직선거법 시효 6개월 안에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향후 정말 대납이 있었다면 그 부분과 관련한 수사할 수 있는 그 단초를 네. 마련해놨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실제로는 한 3억 정도를 지출한 내역은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검찰 시선은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네. 그 당시에도 뭐 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았던 뭐 형님 강제 입원 사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네. 더 많은 비용이 통상적으로 들었을 것이다라고 시선을 완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신변이 확보되는 대로 이 수사의 속도를 상당히 낼 걸로 보입니다. 정 변호사 보실 때 어때요? 일단은 김성태 회장의 혐의가 많아요. 외환 밀반출에 네. 거기에다 대북 송금에다가 예. 주가 조작 횡령 배임인데 그런데 가장 그 주목을 끄는 건 뇌물이거든요. 네. 일단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3억 가까이 그 부정한 그 뇌물이나 네. 그 정치자금 준 거는 이미 이제 그 이야기가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인데 예. 쉽게 말하면 이재명 대표가요. 그 지난번 관련해가지고 재판을 4번 했어요. 예. 1심, 2심, 대법원, 그다음 파기환송심까지. 로펌이나 변호사를 몇 군데를 썼냐면요. 24군데를 썼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얼마를 갖다 지출했느냐? 2억 몇 천만 원 썼다고 그래요. 제가 보니까 한 군데당 1,000만 원 정도 썼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뭐 그냥 평범한 변호사라면 그럴 수가 있겠는데 쓴 변호사들 몇 면을 보면 김앤장도 있고 대법관도 있고 헌법재판관도 있고 여러 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1,000만 원씩 주고 이걸 갖다가 했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 변호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갖다가 하려다가 불기소를 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 왜 물증이 없느냐? 시간이 없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상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데 6개월 만에 이걸 갖다가 파헤치기에는 김성태도 도망가 있고 하니까 이게 불가능했다, 그 이야기인데, 그런데 최근에 김만배 씨 변호사 비용 얼마 썼습니까? 그 로펌 한 군데 꼴랑 썼는데 김앤장보다도 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런데 120억 썼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거의 몇십 분의 1밖에 안 썼는데, 그러니까 이런 의혹들이 아마 이제 김성태 회장이 한국에 송환돼 오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을까 기대를 알겠습니다. 김만배 씨 뭐 120억 받았다는 곳 뭐 다 그만큼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지난번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을 때 뭐 일부 인사들은 그냥 이름만 올렸다, 무료로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건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대법원까지 가서 파기환송심까지 했을 때 그 액수 가지고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밝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 조폭 출신으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북 사업까지 하면서 일종의 재벌을 꿈꿨다, 이런 보도도 일부에서 나왔었는데요. 한 장관은 신년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조직폭력배들이 정치인 뒷배로 기업인 행세를 하면서 국민을 괴롭히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 혹시 김성태 전 회장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보시죠. 주가 조작, 무자본 M&A 등에 개입하여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약한 사람 괴롭히는 조직폭력 범죄를 반드시 뿌리 뽑읍시다. 우리나라가 조직폭력배들이 백주대낮에 활보하고 정치인 뒷배로 기업인 행세하면서 국민을 괴롭히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한 장관이 이야기했던 대표적인 게 쌍방울과 KH그룹, 두 개 그룹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룹 같은 경우는 오너들이 서울 지역 등에서 이제 이 게임장을 운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게임장에서 마련한 돈을 가지고 사채업을 해서, 이 사채업의 자금을 근거로 해서 이 적대적 M&A를 굉장히 활발하게 펼칩니다. 그래서 처음에 터졌던 게 바로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김성태 회장이 외국으로 도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동생이 이제 구속된 적이 있고, 그때도 KH가 연관이 됐어요. 그 이후에 사실 사업 영역을 굉장히 확장을 해서 지금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 뭐 등등 해서 여러 개의 기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기업들이 실제로 예전에는 쌍용 자동차, 이스타 항공 이거 인수합병도 시도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특히 쌍방울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이제 북한에 있는 지하 자원을 어떤 이 독점 계약을 했다 하는 걸로 해서 주가를 엄청나게 띄웁니다. 바로 거기에 이화영 지금 전 평화부지사 등등이 연루가 돼 있고, 그 대북 사업에 연루가 돼 있고, 그래서 뭐 김정은한테 무슨 에르메스 말 한 장도 선물하고 뭐 72억 원을 보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북 제재 위반이거든요. 지금 한 장관이 이야기했는 것처럼 실제로 그 처음에 출발이 조폭이고 그 다음에 M&A를 통해서 그룹을 형성한 이 기업들이 중견기업화되면서 상당히 우리 경제 질서를 해치고 있다. 여기에 정치권이 같이 연결되면서 이 사건이 터진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 쌍방울 회장이 아마 소환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저는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뭐 태국에서 들어오는데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 그리고 강제 추방이 된다면, 그게 인정이 된다면 뭐 한 달 내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시간은 좀 걸리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다만 철저하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좀 진실을 알아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다음 주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이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늘 대구를 찾았습니다. 대학생 봉사자들과 이 급식 행사했고요. 대구 서문시장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풀을 구성을 해서 같이 갔다고 하는데, 관련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묵 자체에서 우러나는 게 있기 때문에 요게 납작 만두인데 그래도 대구 특산물처럼 아, 요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시장 너무 복잡한 진짜. 너무 좋아요. 이런 데서 처음 드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여기 다음에 또 올게요. 약속해 주시죠. 예, 약속. 진짜요? 보상 네. 네. 자, 시장에서 떡볶이, 어묵도 먹고요. 이 이른바 정신들의 먹방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300켤레 양말 복지관에 전달하기 위해서 구매한 건데요. 아, 이런 모습, 이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직접 접하는 거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대통령실에서 이제 풀단을 구성해서 같이 따라간 것도 뭐 흔치 않은 일이었는데 자, 정미영 의원님 본격적으로 이제 나서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 지금 입장에서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외교관의 어떤 역할을 사실은 여태까지 해왔어요. 예. 그래서 약간 자신감이 지금 붙은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국민 속으로 예. 대중 속으로 이제 그 행보를 지금 시작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저는 그 김건희 여사가 그 국민들을 많이 접촉하고 만나는 그게 그 김건희 여사에게도 좋고 예.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도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네. 실제로 만나보면 그 굉장히 소탈한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은 더 가깝게 느끼시기 때문에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민주당의 지금 막 그 의혹 제기, 무차별 의혹 제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너무나 거짓말이 많기 때문에 그 사실적으로 그거를 그 돌파하고 나가는 모습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적극적으로 일단 행보를 하면서 국민들과 소탈하게 계속 이렇게 격의 없이 만나는 모습은 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그런 공세에 맞서는 네. 그 좋은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예. 봅니다.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 빨리 수사하라 이런 거잖아요. 어때요? 일단 그림은 보기 좋습니다. 예쁘죠. 그리고 뭐 예쁘다라는 차원은 아니고 저런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저렇게 행보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소탈하게 전통시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떡볶이, 어묵을 먹는 저런 모습들 좋은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궁금증은 여전히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왜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또 그 밖에 그 친정 어머니와 관련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왜 수사가 안 되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어제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검찰에 출석을 했고 그리고 오늘 그 이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은 시장에 가서 저렇게 승자의 환한 웃음으로 시민들과 손잡고 있고 과연 이 두 가지 그림이 정상적인 그림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좀 안 어울리는 부조화의 한 단면이기도 하죠. 또 패배한 이재명 그 대표의 부인 기소됐어요. 패배한 이재명 대표의 아들 기소됐어요. 그리고 또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서 무혐의 처리한 부분도 검찰에서 재수사 또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사회가 공정할까? 저는 저 자체 모습 예뻐 보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해야 되고 외국에 나갈 때 당연히 같이 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런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우리 국민들이 승자든 패자든 졌다는 이유로 해서 사실 불행해야 되고 이겼다는 이유로 해서 모든 것들이 용서되는 그러한 것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보실 때 어떠세요? 이 김건희 여사의 행보 그리고 민주당에서 주장한 이런 부분들이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요,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다 예쁘고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영부인이 저런 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영부인을 또 모시려고 요청하는 데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반대하는 사람은 조금 전에 이제 복귀왕 시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또 이제 기승전 뭐 김건희 여사 그 뭐 도이치모터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그 이재명 대표 출두한 것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갈라진 것처럼 똑같이 그런 평가가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이런 부분들이 봉합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 여사가 이제 단독 행보 이제 많이 시작을 했고요. 이제 대중들과 만나는 모습까지 이제 보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요. 또 그림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첫 해외 순방으로 아랍에미레이트 UAE와 스위스를 6박 8일 동안 방문합니다. 다보스 포럼에 가는 그런 거고요. UAE는 국빈 방문입니다. 100여 개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 사절단과 함께 경제를 중심으로 한 정상 외교를 할 걸로 보이는데 관련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합니다.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입니다.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 전략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UAE를 국빈 방문하고 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올해 첫 순방국이자 중동 지역 첫 방문지로 UAE를 선택한 것은 우리 외교의 초점을 경제 활성화와 수출 확대에 맞추고자 하는 윤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네, UAE 국빈 방문은 1980년 양국 수교 후에 첫 국빈 방문이라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최근에 제2의 중동 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필요하면 본인이 먼저 나서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거든요. 그것과 관련이 됩니까? 세일즈 외교입니까? 그렇죠. 지금 전 세계 경제기관이나 IMF 등등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우리 기업들 이 반도체라든지 이런 게 수익이 대폭 삭감을 했고 무역 적자가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이렇게 어려운 경제를 어떻게 돌파해야 될까? 지금 사실 돈이 나오는 곳은 중동밖에 없습니다. 사우디라든지 UAE라든지 이제 일단 이번 에너지 이 문제로 인해서 중동이 일단 현금이 풍부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발주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일단 윤 대통령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습니다. 일단 UAE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는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우리 원전도 건설했고요. 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굉장히 가까웠던 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고마움들을 표시했고 그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여 명이나 넘는 기업들이 대거 UAE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현지에서 이제 이 세일즈 외교를 하는 것이고 다보스 포럼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5대 대기업 총수들이 전부 다 참석을 합니다. 그만큼 세계 각국의 경제 리더들이 다 참석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강점, K의 강점 이런 것들을 이제 홍보하는 것이 향후 경제 성장과 또 수출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다라는 게 아마 대통령의 판단이어서 이번에 한번 대규모 사절단을 구성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 중동에 인력을 수출함으로써 돈을 벌어왔습니다만 이번에는 뭐 기술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다른 방면에서 이 새로운 제2의 중동 붐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어제 미국 AP통신과 한 인터뷰가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주로 핵과 관련된 부분을 미국 언론 이 AP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윤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의 핵자산 운용 과정에 한국도 참여하고 공동기획, 공동 실행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 순종, 복종, 굴종, 서브미시브 이런 대북 기조를 또 비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북한과 단순한 대화를 위한 대화는 추진하지 않겠다. 과거 남북 정상회담은 정치적으로 이용됐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지 못했다. 가짜 평화 믿지 말라.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하도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정미애 의원님, 윤 대통령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이제 무인기 사태로 인해서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북한의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아셨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워딩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니까 9.19 군사 합의만 해도요. 그거는 군사 합의가 아니에요. 거의 굴종 합의고 저는 거의 항복 문서 같은 느낌이 막 팍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하게 문재인 정권 5년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일단 안심이 되고 그다음에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확하게 지금 지점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미 연합 훈련이라는 건 단순한 훈련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보도 공유해야 되고요. 같이 기획도 같이 해야 돼요. 실행도 당연히 같이 해야죠. 그래서 이런 모든 거에 있어서 함께 하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환영입니다. 복 의원님은요? 준비를 해야죠. 그러니까 늘
안보 위협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국민이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아쉬운 부분이 전임 정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진행이 되다 보니 결국은 내부 국민들의 전폭적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저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의 안보 정서가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쪽으로 집중하겠다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꾸 정치적으로, 국내 정치적으로 이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같은 사람들도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이런 측면들이 좀 있고 좀 이거는 뭐 주제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사회자께서 뭐 서브미시브 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영어는 좀 덜 썼으면 좋겠어요. 그 지난번에 미국과의 핵 공유 훈련 이런 부분 정말 외국에서 해석할 때 혼란스러운 이런 부분이 꼭 있다라고 하면 영어의 해석을 이렇게 붙이는 건 좋겠습니다만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글쎄요. 국민들이 뭐 대통령 영어 잘한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알겠습니다. 뭐 AP가 대통령의 소통, 국민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여야 된다. 알겠습니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외신이다 보니까 이제 뭐 고분고분한 이걸 아마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한 것 같긴 합니다만 윤 대통령 북한에 대한 강한 대응 그리고 준비, 핵에 대한 문제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3월 8일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의 행보, 앞으로의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을 두고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저출산고령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 이 사의를 대통령실에 전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가타부터 말은 없는 상황이고요. 오늘 서울시 동작구청에서 열린 신년 행사회에 나 전 의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자신의 지역구기도 하죠.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슨 선택이 맞는 것인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좋은 선택인지, 또 우리 국민의 힘의 미래에 무엇이 좋은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출마는 없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아직 출마와 불출마에 대한 고심 중이라는 말씀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결심은 언제? 네, 한 언론 보도에서 이제 출마하겠다 이런 내용이 좀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문이 나왔는데 불출마 없다. 근데 본인이 출마와 불출마 고심 중이다. 두 가지 다 놓고 본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의 입장이 뭐 상당히 난처하다. 이런 해석들이 많은데 이현정 의원 그렇습니까? 네. 난처하시겠죠. 뭐 지금 뭐 보니까 하루에도 아침에 입장이 바뀌다가 오후에 또 바뀌고 뭐 마음을 잘 못 잡는 것 같습니다. 결정이 상당히 늦어지는 것 같은데 너무 늦어지면 또 피로감들이 높아질 수 있는데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요. 이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이제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잖아요. 그게 대통령이 맡자라고 한 게 아니라 본인이 맡겠다라고 해서 자리를 줬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저출산 문제가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에 굉장히 결정적인 문제인데 결국 이게 3개월 만에 본인이 지금 일단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아마 대통령실에 문자로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임명권자가 대통령입니다. 자, 근데 대통령실은 아직까지 이게 수리나 이런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정책 욕심 때문에 결국은 이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미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책임을 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 대통령이 억지로 맡긴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하겠다고 했고, 그 본인이 근데 대통령실과 사정 없이 정책을 내세워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또 순회대사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자, 이 맡은 것은 결국은 본인이 이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집중을 하겠다는 건데, 이제 여론조사에서 좀 나오니까 당대표를 나서겠다고 이제 본인이 나선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저는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된다. 공직이면 공직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고 이렇게 결정을 내려야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밀당하듯이 이야기를 하면 당도 그렇고 보는 국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피곤할 수밖에 없고 또 본인이 맡고 있는 이 기후대사와 저출산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 표류할 수밖에 없는 그 정치적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 그런 것들도 저는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일각에서는 뭐 제2의 이준석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나 전 의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실에서
사의를 표명하신 걸 안 받으면 그렇게 좀 하시기. 그건 나중에 보고 말씀드리죠. 아직 아무런 입장을 전달받지 않았는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고 이게 무슨 뭐 이렇게 자꾸 갈등과 충돌로 비추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당내에서는 됐죠? 대표님의 행보에 대해서 제2의 이준석의 행보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제2의 이준석이 되는 것, 이런 부분, 그리고 대통령실에 사의 표명을 했는데 안 받으면 어떡할 거냐,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미경 의원님, 어떤 뜻일까요? 저는 나경원 의원이 저출산 고령화 부위원장을 맡았을 때요. 당대표 나오지 않겠다라는 그냥 사인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당대표의 행보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어떤 입장일까 되게 궁금해 했었는데 네. 지금 이렇게 이 결정도 안 하고 저 결정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는 예. 일단은 우리 당으로서도 조금 힘들어지는 거고요. 예. 나경원 의원에게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빨리 예. 신속하게 결정하는 게 맞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 인사권은 대통령께 속해 있었는데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나경원 의원이 잘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임명을 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실망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모든 이 갈등이나 이렇게 지금 지지부진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나경원 의원이 초래한 것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해결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 지금 출마를 선언했죠. 전당대회 대표로 이제 도전을 하는 건데 나 전 의원에 대해서 입장을 서로 밝혔습니다. 어떤 말 했는지 한번 보시죠. 충분한 수고 끝에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최대 라이벌이 되실 수도 있다고 보세요? 김기현의 라이벌은 김기현 본인이고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출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모을 겁니다. 지금 윤상현 의원도 수도권이시고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다 수도권이신데 그분들 중에 한 명만 올라간다면 연대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예, 서로 입장이 참 다른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나경원 의원이 이번 주 안에 출사표를 던지지 않으면 전 정치적 미래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상대적으로 정치적 체급을 키워주는 건 대통령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죠. 그렇지만 정치인이 그런 정치적 부담까지 본인이 안고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모욕적으로 대통령실 발로 상종 못할 어떤 사람이다. 이런 취지로 공격을 하는 거는 이게 이 정도 보수에서 어떻게 보면 헌신해온 정치인까지 품지 못한다면 어느 부분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 단면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나 전 의원이 지금 사의 표명한 거 대통령이 반려하고 그리고 당대표로는 나오지 않는 그런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어떻게 결심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 전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